한정아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는 나이가 되었다. 공립도서관 사서로 35년을 보내고 정년을 마친 지 반년. 이제 그녀의 하루는 흰 강아지 보리와 함께 시작된다. 보리야, 산책 갈까? 꼬리를 흔드는 보리를 보며 정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결혼 8년 차. 남편 최강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는 동네에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며 새벽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많았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정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독서, 수첩을 바라봤다. 어제 읽던 에세이 한 구절이 형광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다. 나이 들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정교함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서로 일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지만 정년 후에야 비로소 천천히 읽을 시간이 생겼다. 동네 산책로는 오전 6시면 이미 몇몇 느린 산책객들로 활기를 띈다. 정아와 보리는 느긋한 걸음으로 둘레길을 따라 걸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벚나무 아래로 떨어진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안녕하세요, 정아님. 맞은편에서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다. 정년 후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늘었다. 도서관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느라 잊혀 챙기지 못했던 일상의 여유로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강호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일찍 나왔네.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바빠. 아침은 가게에서 간단히 먹을게. 강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결혼 8년 동안 그들의 아침 풍경은 대체로 이랬다.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되 깊이 개입하지 않는 중년의 부부다운 거리감. 오전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독서 시간을 갖던 정아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우이였다.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무슨 일이야? 아, 별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가족들이랑 온천 여행 예약했어요. 2박 3일로요. 근데 형님은 집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아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했다. 신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빨랐다. 왜 나만 빠져? 아, 오빠 가게에 대금 들어오는 날이 겹쳐서요. 꼭 받아야 하는 돈이라서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계시면 안심이 되잖아요. 신우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가족 여행이라는 말에서 자신만 자연스럽게 제외된 상황이 묘하게 서운했다. 그래, 알겠어. 집 잘 지키고 있을게. 고마워요, 형님. 그럼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신우이와의 관계는 늘 이런 식이었다. 필요할 때 예의 바르게 연락하고 부탁을 정중히 요청하며 정아가 수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패턴. 사실 섭섭함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다. 어제부터 대문에 삐져나온 우편물 봉투 때문이었다. 산책을 나가면서 힐끗 본 봉투에는 생소한 회사명과 함께 굵은 글씨로 청구서라는 단어가 보였다. 정아는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반쯤 밀려나와 있었다. 발송인은 그린힐 요양형 주거시설이었고 수신인은 분명히 한정아 앞으로 되어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첫 장에 분양계약금, 납부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자 이름은 한정아, 계약금 3천만 원. 납부 기한은 다음 주까지. 하지만 정아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양 대상은 경기도 외곽의 요양형, 주거시설, 계약 일자는 지난달.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임장에는 분명 한정아라는 서명이 있었지만 평소 자신의 필체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정아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강우가 평소 하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 나이 들면 자연 많은 곳으로 이사 가자. 너 이름으로 된 전원주택도 언젠가는 처분해야 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어. 그 전원주택은 정아가 첫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힘으로 마련한 곳이었다. 30년 동안 묵묵히 가꿔온 그녀 인생의 든든한 뿌리 같은 공간이었다. 설마 그 집과 관련된 일은 아니겠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아는 휴대폰을 들어 대학 동창 박지민의 번호를 눌렀다. 지민은 검사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지역 법률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돕고 있었다. 평소 법률 관련 궁금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다. 지민아, 나야. 시간 있어? 정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심각한데? 좀 이상한 서류를 받았어. 내가 계약한 적 없는 건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한번 봐줄 수 있어? 지민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위임장이나 계약서 관련된 거야? 사진 찍어서 일단 보내봐. 그리고 위임장 원본이랑 계약서 사본도 함께.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 발급. 내역부터 확인해보자. 고마워.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정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다. 뭔가 단단히 꼬인 실타래의 한 끝을 잡은 기분이었다. 분명한 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화사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정아의 마음에는 작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정아는 대문 앞에 쌓인 우편물을 들고 거실 탁자에 앉았다. 보리가 발치해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누워 있었다. 평소라면 먼저 전기요금서부터 확인했겠지만 오늘은 그 굵은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다. 요양형 주거시설 분양 계약금 청구서. 봉투를 찢는 순간 정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A사 용지 3장이 나왔다. 첫 번째 장에는 그린힐 실버타운 로고와 함께 계약자명 한정아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계약일자는 지난달 15일. 분양가 1억 2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잔금 납부일은 다음 달 말. 이상하다. 정아는 중얼거렸다. 지난달 15일은 분명 평일이었고 그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신입사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출근부를 찾아 확인해 보니 확실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참석자 서명까지 받았었다. 두 번째 장은 계약서 사본이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 있었다. 해지, 조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해지 시 계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60일 이후 해지 불가. 계약일로부터 벌써 20일이 지났다는 뜻이었다. 세 번째 장에서 정아는 숨이 막혔다. 위임장이었다. 위임자 한정아라는 이름 아래 서명이 있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아는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써봤다. 평소 자신이 쓰는 정자는 5획이 낙관 위로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위임장의 서명은 완전히 수평이었다. 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마지막 획을 항상 살짝 흘려 쓰는데 이 서명은 딱딱하게 맺어져 있었다. 정아는 탁자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결혼 전부터 써온 가계부를 꺼내 몇 년치 서명을 비교해봤다. 확실했다. 이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호가 점심을 먹으러 잠시 들른 것 같았다. 평소라면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정아는 서류를 재빨리 서랍에 넣었다. 뭐하고 있어? 강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우편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아는 태연하게 답했다. 강호의 시선이 탁자 위를 훑었다. 특별한 우편물 있었어? 정아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평소보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별거 없었어요. 전기요금서하고 광고지 몇 개.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큰 것 같았다. 점심을 먹는 동안 강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카톡 알림이 몇 번 울렸는데 그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화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노후 계획 언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강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잖아요. 나도 정년 마쳤고 당신도 가게 정리할 시기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게, 나중에 시간 잡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강우는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났다. 가게 가봐야겠다. 오후에 거래처에서 온다고 했거든. 혼자 남은 정화는 다시 서류를 꺼내 찬찬히 살펴봤다. 분양 계약서에 적힌 요양시설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서울 외곽, 그녀의 전원주택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홈페이지를 보니 시설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인데 월 관리비가 150만 원이었다. 일반적인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정화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의 공무원 연금과 강우의 예상 수입을 더해도 부족했다. 결국 전원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 전원주택은 첫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가 홀로 대출받아 마련한 곳이었다. 8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시작해 라간 대학을 다니며 사서 자격증을 땄고 주말마다 과외를 뛰어 목돈을 모았다. 30년 동안 그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작은 독서 모임을 열고 혼자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왔다. 왜 그 집을 처분해야 하는 계약을 누군가가 임의로 맺었을까? 그것도 그녀의 이름으로. 정화는 대학 동창 박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은 30년간 검사로 일하다 은퇴한 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돕고 있었다. 지민아, 나야.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상담받고 싶은데. 무슨 일이야? 정화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민은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다. 계약서에 내 실인이 찍혀 있어? 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못 봤어요. 혹시 최근에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적 있어? 전혀 없어요. 작년에 보험 관련해서 한번 뽑은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누군가 내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 위임장도 위조 의심스럽고. 정아야,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조치를 취해야 해. 어떤 조치요? 일단 위임장 원본이랑 계약서,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게 보내. 그리고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부터 확인하자. 누가 언제 발급받았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정화는 서류 사진을 찍어 지민에게 보냈다. 그러고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사이트에 접속했다. 다행히 그녀의 전원주택은 아직 아무런 설정 변경이 없었다. 소유자는 여전히 한정아 단독이었다.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됐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신 모르게 다른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다면? 정화는 신용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신용조회를 했다. 다행히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기록은 없었다. 그날 저녁, 강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거래처 접대가 길어졌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관리하느라 힘들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화는 차분히 말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요양원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신 게 있나요? 강우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요양원. 갑자기 왜? 아니, 신우이가 온천 여행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래. 나중에 같이 알아보자. 강우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녀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어느 정도 익숙했다. 강우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밤늦게 잠든 척 누워있는데
강우의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계속 났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아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갔다. 강우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민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다. 삼촌. 어머니가 계속 이라는 문구가 보였지만 나머지는 잘려 보이지 않았다. 민철이는 강우의 조카였다. 몇 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한다며 가금을 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설마 이 일과 연관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갔다.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라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초조해 보였다. 정아는 구청으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신청했다.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달 15일에 발급 기록이 있네요. 그런데 대리인 발급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요? 저는 위임한 적이 없는데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리인은 김정식 씨네요. 정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혹시 그 김정식 씨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본인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경찰 신고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즉시 박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았대. 김정식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완전히 위조네. 정아야, 이거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 같아.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겠어. 가처분이요? 내 전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지금 상태로는 누군가 내 이름으로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양시설 계약 무효 확인도 동시에 진행해야 해. 정아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법적 분쟁이라는 게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솟아났다. 지민아, 혹시 이런 일이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아야,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아.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혹시 강우 씨나 시댁 식구들이 내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네, 전원주택도 알고 적금 통장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럼 의심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일단 가족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해. 정아는 지민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8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그날 오후 정아는 혼자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30년간 가꿔온 그 집을 다시 보고 싶었다. 작은 채소밭과 감나무, 직접 심어 기른 장미 덤불들. 여름이면 이곳에서 책을 읽고 겨울이면 난로 앞에서 뜨개질을 했다. 첫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했고 홀로 서기를 배운 공간이기도 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정아는 혼잣말을 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서재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써두었던 다짐들이었다. 나만의 공간 지키기,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같은 문장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민이었다. 정아야,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일단 내가 도와줄게. 내일 오전에 법원 가서 가처분 신청하자.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해. 경찰서까지요? 인감증명 위조 발급이면 공문서 위조죄야.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기도 해. 정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었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화는 전원주택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오늘부터 그녀의 늦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싸움. 저녁 7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강우가 들어왔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부터 달랐다. 평소엔 다녀왔어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히 신발만 벗어놓았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정화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거래처 접대가 있었어. 피곤하다. 강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거래처 접대라고 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화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강우는 몇 숟가락 뜨다가 배가 안 고프다며 수저를 놓았다. 가게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말이야. 거래처들도 다 어려워하고. 강우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정화의 눈을 보지 않았다. 밤 10시. 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가끔 한숨 소리도 섞여 있었다. 정화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남편의 기척을 살폈다. 1시간쯤 지나자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진짜 잠든 것 같았다. 그때 정화는 결심했다. 박지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거실, 장식장 둘째 서랍에는 강우가 평소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 첫 결혼 때 받은 금반지, 그리고 작은 금속 열쇠. 그 열쇠는 가게 뒷방 캐비닛 열쇠였다. 강우는 가끔 중요한 서류들은 다 거기 보관한다고 말하곤 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열쇠는 평소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갔다. 오늘 자재 납품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라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평소에 없던 조급함이 느껴졌다. 정화는 30분 더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평소엔 강우에게 점심을 해다 주러 종종 갔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었다. 가게 앞에 도착해보니 강우는 앞마당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화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점심시간이면 보통 앞마당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잠시 졸곤 했다. 12시 정각, 강우가 도시락을 꺼내는 게 보였다. 정화는 뒷골목으로 돌아가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다. 강우에게 열쇠를 받아둔 지 오라라 뒷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뒷방은 작은 사무실이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 한쪽에 붙박이로 설치된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캐비닛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가게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거래처 계약서, 세금 신고 서류, 통장 사본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관련 서류들이었다. 정화와의 혼인신고서 사본, 건강보험증, 자동차 등록증.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한정아 전원주택담보대출 상담 메모였다. 은행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대출 가능, 금액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그린힐 실버타운 분양 브로슈어가 여러 장 있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분양가 1억 2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 해지 불가, 조항. 정화의 손이 더욱 떨렸다. 브로슈어 밑에서 A사 용지 한 장이 나왔다. 맨 위에 가족회의 메모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강우의 글씨였다. 메모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철이 창업, 자금 마이너스 8천만 원 필요. 동생 강우 명의로는 대출 한도 부족. 형수정화 전원주택 담보 활용 방안. 실버타운 계약 전원주택 처분 차액으로 민철이 지원. 형수 동의 받기 어려움 대리 계약 검토. 해지 불가 조항 중요 번복 방지.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처음부터 그녀의 동의를 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녀가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아예 배제한 계획이었다. 정아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다. 모든 사진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서류들을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 넣었다. 캐비닛을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앞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강우가 돌아온 것 같았다. 정아는 재빨리 뒷문으로 나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무릎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아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8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녀를 배제한 채 그녀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리가 다가와 정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보리야, 사람은 정말 복잡하다. 정아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후 3시 정아는 박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증거를 찾았어. 어떤 증거? 정아는 가게에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다. 지민은 중간중간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 정아야, 이 메모는 결정적 증거야. 애초에 내 동의를 구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거든. 그런데 지민아, 이 서류들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내가 몰래 찍은 거라서. 가정 내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처분 계획을 세운 거라면 정당한 권리, 보호 행위로 볼 수 있어. 더구나 4명의 재산에 관한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 저녁 7시 강우가 들어왔다. 오늘은 평소 시간이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아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시 민철이 관련된 일이에요? 강우의 동작이 급작스럽게 멈췄다. 왜 갑자기 민철이 이야기가 나와? 아니에요. 지난번에 신우이가 민철이 창업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하지만 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방어적이었다. 밤 11시 강우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TV도 보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정아는 거실에서 1시간 더 기다렸다. 침실에서 들리는 강우의 숨소리가 깊어지자 정아는 조용히 일어났다.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다시 가게에 가야 했다. 더 자세히 살펴볼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되돌아봤다. 강우와 재혼했을 때 그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었다.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 그녀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드러내지 않았던 걸까? 새벽 5시 정아는 일어나 보리와 산책을 나섰다. 찬 공기가 복잡한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우리 나이에 잠 못 자는 게 어디 한둘이야.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아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두려웠다. 오전 9시 강우가 출근한 뒤 정아는 다시 가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먼저 가게 앞을 지나가며
강우가 정말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앞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정아는 근처 카페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12시가 되자 강우가 도시락을 꺼내 앞마당 평상에 앉는 게 보였다. 이제였다. 뒷문으로 들어가 캐비닛을 다시 열었다. 어제 보지 못한 서류들이 더 있을지 찬찬히 살펴봤다. 세 번째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메모지를 발견했다. 공증사무소 김정식 2층 사무실 위임장 작성 완료. 인감증명 3부 발급대리인 김정식 계약 진행 일정 15일 오후 2시 김정식 구청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정아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메모지 뒷면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정아 반대 시 대응 방안 1점 가족회의로 설득 2점 기정사실화 계약 후 통보 3점 해지 불가 조항 활용 4점 시어머니 통한 압박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정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까지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뜻이었다. 80 노인을 앞세워 자신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정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뒤 몇 장은 복사해서 들고 나왔다. 원본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증거, 인멸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곧바로 박지민에게 사진들을 전송했다. 10분 뒤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아야, 이거 완전히 범죄야.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까지 해당할 수 있어.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나요? 안타깝게도 많아. 특히 고령자 재산을 노리는 가족, 내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어. 정아야, 이제 선택해야 해. 그냥 넘어갈 거야. 아니면 끝까지 갈 거야?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심어둔 장미가 첫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30년 전 첫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장미였다. 해마다 피고 지면서도 뿌리는 더 깊게 내렸다. 끝까지 갈게요. 내 이름을 지키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전에 만나자.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고 경찰서 신고도 함께 하자. 전화를 끊은 정아는 다시 한번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강우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계획서들.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 했던 그 치밀함이 오히려 경이로웠다. 저녁이 되어 강우가 들어왔을 때 정아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내심은 전혀 다름없지 않았다. 30년간 혼자 힘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정아가 물었다. 그저 그래.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네. 강우는 여전히 눈을 피했다. 정아는 조용히 반찬을 집어주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때가 왔다고. 밤이 깊어갔지만 정아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묘한 설렘마저 들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아는 동네 카페에서 박지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클라우드에 올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증거는 확실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지민이 도착했을 때는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다. 정아야, 사진들 다 봤어. 생각보다 심각하네. 지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지민은 가방에서 확대경과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일단 위임장부터 보자. 정아가 휴대폰으로 찍어보낸 위임장 사진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던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서명이 명백히 위조야. 정아야, 여기 정 잡아. 내가 평소에 쓰는 글씨는 부분이 약간 기울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직선이야. 아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30년 동안 보낸 연하장들,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비교해보니 확실해. 지민은 오래된 연하장 몇 장을 꺼내 보였다. 봐. 이게 내 진짜 글씨야. 정아는 두 글씨를 비교해보며 소름이 돋았다. 분명히 달랐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흉내내어 썼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지민이 펜으로 종이에 선을 그으며 설명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권리야. 내 전원주택은 내 단독 소유 재산이야.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봤는데 한정아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어떤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누가 좋은 뜻으로 대신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권한 자체가 없으면 무효야. 위임장이 위조된 이상 모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되는 거지. 정아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선의로 계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복잡해. 일단 공증을 받았고 서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대방이 위조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거든. 다만 요즘은 고액 계약에서는 본인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 업체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지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정아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가 피해 방지야. 내 전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해야 해. 가처분이요? 법원에서 임시로 내 집에 대한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야.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 모든 권리 변동을 막는 거지. 이걸 먼저 해놔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다. 지민아, 혹시 이런 일이 정말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아야, 안타깝지만 가족, 내 재산 침해 사건은 생각보다 많아.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어제 내가 보내준 가족회의 메모를 보면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거야. 치밀하다니요? 봐, 여기. 지민이 메모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설명했다. 동생 명의 부족, 형수 명의 활용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건 강우 씨가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매명의를 이용하려 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해지 불가 조항이라는 부분을 봐. 내가 나중에 반대해도 번복할 수 없게 만들려던 거라고. 정아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던 거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제 내가 말한 조카 민철이 창업 자금 이야기까지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노후 계획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야.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아야,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혹시 강우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빚이 있거나 아니면 조카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 재산을 노렸을 수도 있어. 정아는 그동안 강우의 행동들을 떠올려 봤다.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일이 많았다. 그때는 단순히 가게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민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적 절차부터 밟자. 가처분 신청하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인감증명 위조 발급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거든.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정아야, 이건 민사 문제만이 아니야.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거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야.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여. 정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민의 말을 듣고 보니 일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지민아,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강우가 정말 제 노후를 생각해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정아야, 선이었다면 왜 내 동의를 구하지 않았겠어? 그리고 해지 불가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겠어? 내가 반대할 걸 예상했기 때문이야. 정아는 지민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강우를 견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8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으니까. 가족이니까 한 번만 믿고 넘어가자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달아 있었다. 첫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배운 것이 있었다.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알겠어요.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지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잘 생각했어. 내일 오전에 법원 가자.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고 오후에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 혼자서는 못할까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도와주는 게 좋겠어. 서류 작성도 복잡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거든. 정아는 고마웠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막했다. 카페를 나서며 지민이 말했다. 정아야, 오늘부터는 강우 씨나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를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 회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강우가 아직 가게에 있는 걸 확인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재에 앉아 30년 전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다. 1995년 3월 15일. 드디어 전원주택 계약금을 완납했다. 홀로 서기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다.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1996년 8월 20일. 텃밭에서 첫 토마토를 수확했다. 작지만 내 손으로 기른 것이라서 더 달콤하다. 독립이란 이런 기분일까? 2000년 5월 10일. 도서관 정규직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제 진짜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 일기를 읽으며 정아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30대 초반,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시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읽어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지금의 전원주택이었다. 점심때쯤 강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평소에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오늘은 달랐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민철이나 신우이와 대책을 논의하는 건 아닐까? 오후 2시 정아는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원주택에 도착하니 마당에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그녀를 반겼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나무와 책들, 그리고 햇살의 냄새. 거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도서관에서 일하며 모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문학, 역사, 철학, 원예 관련 서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이었다. 정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을 정말 처분해야 할까? 강우의 말처럼 언젠가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요양시설 입주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였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어야 했다. 오후 4시
정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박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마음을 정했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좋은 결정이야. 그런데 정화야,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해. 가족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미 틀어진 거 아닌가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재산을 처분하려 했는데. 맞아.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법원에서 만나자.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고 오후에는 구청 가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 정식으로 조회해보자. 전화를 끊은 정화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자신이 직접 심고 기른 나무들, 매년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라질 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오니 강우가 이미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어? 강우가 물었다. 전원주택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정원 좀 보려고. 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요즘 왜 자꾸 그 집에 가? 관리하기 힘들 텐데. 제가 30년 동안 가꾼 곳이잖아요. 가끔 가서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관리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텐데. 정화는 강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팔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라니요? 강우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냥 예를 든 거야. 임대를 주거나 그런.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내일부터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는 강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8년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그는 그녀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고 말했던 그가 새벽 3시 강우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정화는 눈을 뜨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강우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일단 계획대로.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10분 뒤 강우가 다시 침실로 들어왔다. 정화는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법적 절차가 정당하다는 것을. 새벽 5시 정화는 일어나 보리와 산책을 나갔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다. 보리야, 우리 힘내자. 정화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박지민이 옆에서 절차를 도와주며 이제 내 집은 안전해졌어 라고 말해줬을 때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정화가 물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거야. 긴급성이 인정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박지민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답했다. 법원을 나서며 정화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우에게서 온 문자가 3개나 있었다. 어디 갔어? 점심 같이 먹을까? 연락 안 되네. 괜찮아? 집에 일찍 들어갈게. 이야기할 게 있어.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걸 알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지민아, 강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박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했다. 정화야, 오늘부터는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녹음 기능도 켜두고. 녹음까지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오후 2시쯤 현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신우이와 조카 민철이의 목소리였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두 사람이 큰 상자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신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온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온천이요? 오늘 가세요? 아니에요. 내일 출발인데 짐 정리하다가 형님 드릴 것들 챙겨왔어요. 신우이가 상자를 들어 보였다. 이건 형님 목 선물이에요. 온천에서 파는 건강식품이랑 차 종류. 민철이도 뒤따라 들어오며 인사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온천 여행 계획, 날씨 걱정, 민철이의 근황 등. 하지만 정아는 그들의 진짜 방문 목적이 따로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30분쯤 지나자 신우이가 본론을 꺼냈다. 아, 맞다. 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형님, 도장 좀 꺼내주세요. 강호 오빠 사업 관련해서 대출 연장 서류에 필요해서요. 정아의 손이 찻잔을 쥔 채 굳어졌다. 대출 연장요? 네. 가게 운영 자금 대출인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거예요. 민철이도 거들었다. 이모, 삼촌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재값은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정아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신우이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민철이는 자꾸 손을 비비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장이요. 정아가 천천히 말했다. 도장은 가게 뒷방 캐비닛에 있지? 그 순간 신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아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렇죠? 오빠가 챙겼을 거예요. 신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강우한테 직접 받으세요. 굳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오빠가 지금 거래처 나가 있어서요.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아는 확신했다. 이들이 캐비닛에 도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강우가 미리 빼놨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보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철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게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금액은 얼마나 되죠? 신우이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형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도장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도장을 찍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신우이와 민철이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뭔가 말이 안 맞는 상황이었다. 정아는 일어나서 찬장에서 보리용 간식을 꺼내며 말했다. 미안해요. 오늘은 도장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가족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이니까요. 정아가 신우의 말을 끊었다. 가족이니까 더 정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서류인지, 얼마짜리인지,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 민철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모, 그럼 나중에 삼촌이랑 같이. 민철아, 정아가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요즘 창업 준비한다고 했지? 잘 되어가? 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니? 민철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아직. 정아는 그의 반응에서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들이 찾는 도장은 대출 연장용이 아니었다. 민철이의 창업 자금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담보는 자신의 전원주택일 가능성이 컸다. 도장과 서명은 더 이상 가족 사이에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아가 단정히 말했다. 법적,
권한 그 자체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 드려요. 신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형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닌데. 나쁜 짓이 아니라면 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해주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요. 정아가 확고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서류에는 절대 도장을 찍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민철이가 어머니의 소매를 당겼다. 엄마, 그냥 가자. 나중에 삼촌이랑 직접.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님, 강호 오빠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가게 운영도 어렵고, 민철이 일도 도와줘야 하고,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는 건 좋아요. 정아가 찻잔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이름을 쓰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라니요? 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 사기예요. 당사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우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어? 누나랑 민철이가 왜 여기 있어? 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신우이가 급하게 설명했다. 오빠, 도장 얘기했잖아. 형님이 안 주신대. 강우의 시선이 정아에게로 향했다. 정아, 뭔 소리야? 당신이 무슨 서류에 제 도장이 필요한지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아가 차분하게 답했다. 강우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게 가게 운영 자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민철이 창업 자금 이야기하는 거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우와 신우이, 민철이 모두 굳어 있었다. 정아, 그것도 거짓말이죠. 정말 목적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아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박지민의 조언대로였다. 여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전원주택이랑 관련된 일인가요?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린힐 실버타운 계약서도 받고, 위조된 위임장도 봤어요. 가게 캐비닛에서 찾은 서류들도 다 사진으로 찍어놨고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다. 형님, 뭘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했냐고요? 정아도 일어서며 맞받았다. 제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들이 저한테 뭘 했다고 묻는 거예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했다면 그만이에요. 강우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정아, 진정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풀 수 있어. 이미 늦었어요. 오늘 오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어요. 강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법원에? 네. 제 전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그리고 곧 경찰서에도 신고할 예정이에요. 신우이가 소리를 쳤다. 형님, 미쳤어요? 경찰까지?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아가 냉정하게 답했다. 제 명의를 도용한 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에요. 민철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모, 제발, 저 때문에 삼촌이. 민철아, 내가 창업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해.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해서 자금 마련하는 건 범죄야. 강우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정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가족이니까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정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렸잖아요. 정아는
선물로 가져온 상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전 당신들한테 받을 게 없어요. 신우이와 민철이가 상자를 들고 일어났다. 신우이가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적으로 돌리면. 적으로 돌린 건 당신들이에요. 정화가 문을 열어주며 답했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강우만 거실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화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혼자 드세요. 전 보리 산책시키고 와야 해요. 보리를 데리고 집을 나선 정화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다. 8년 동안 쌓인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좀 시원한 일이 있었어요.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강우가 방에 들어가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화,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정화는 메모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30년 동안 혼자 읽어온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다. 신우이와 민철이가 떠난 다음 날 오전, 박지민이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화야, 어제 일 어땠어? 예상대로였어요. 도장 달라고 왔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네. 내가 직접 조사해 볼게. 구청, 공증사무소, 파출소까지 한 바퀴 돌아보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정화야, 이런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야. 상대방이 나중에 발뺌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쩌겠어? 미리 증거를 확보해놔야 해. 오전 10시, 박지민은 먼저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어제 정화가 확인했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에 한정아 씨 인감증명 발급 예역 조회했었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라서.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돕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민이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보여줬다. 의뢰인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 조사 중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달 15일에 대리인 발급이 있었네요. 김정식 씨가 위임장과 함께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김정식 씨 연락처나 주소 확인 가능한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다만 경찰 수사나 법원 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어요. 지민은 김정식이라는 이름을 메모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확인했다. 혹시 그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몇 부인지 알 수 있나요? 3부 발급됐네요. 3부요? 일반적으로 한두 부면 충분한데. 네.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보통은 일부 발급하거든요. 지민은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3부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뜻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공증사무소였다. 정화가 받은 계약서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5일에 한정아 씨 관련 공증건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공증사무소 직원이 장부를 뒤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네요. 요양시설 입주 관련 위임장 공증이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오셨나요? 아니요. 대리인이 왔습니다. 김정식 씨라고. 또 김정식이었다. 지민은 이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주목했다. 대리인이 와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 계약이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본인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설 입주 계약으로 보였어서 혹시 그날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명의 도용이라면 심각한 문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뒤 직원이 작은 모니터를 들고 왔다. 화면에는 지난달 15일 오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람이 김정식 씨입니다. 화면 속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철이었다. 지민은 스마트폰으로 정화가 보낸 사진을 확인해 봤다. 강회 가게 캐비닛에서 찍은 서류철 사진이었다. 색깔과 모양이 비슷해 보였다. 이 CCTV 영상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동네 파출소였다. 아직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리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명의도용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담당 경찰관이 지민의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인감증명 위조 발급이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증거 자료가 있으면 수사 가능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위조된 위임장, 인감증명 발급, 내역, 공증 기록,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필체 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민은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김정식이라는 대리인, 3부의 인감증명서, CCTV 영상, 공증 기록,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 3시, 지민은 정아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를 알렸다. 정아야, 생각보다 심각해.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야. 어떤 면에서요? 김정식이라는 대리인이 인감증명 3부를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 공증까지 받았어. 그리고 CCTV에 찍힌 서류철이 강우 씨 가게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여. 정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강우가 직접 관련된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 그리고 인감증명 3부라는 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하려 했다는 뜻이야. 요양시설 계약 외에도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 있어. 다른 계획이요? 은행 담보대출, 부동산 매매, 추가 계약 등등. 내 전원주택을 완전히 처분하려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화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될 뻔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지민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요양시설 측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계약 무효 확인 요구하고 원본 서류 제출 요구하는 거야. 같은 날 오후 박지민은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수신 그린힐 실버타운 법인. 제목 위임장 위조 및 계약 무효 확인 요구. 귀법인과 2024년 4월 15일 체결된 한정아 명의 분양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점 위임장 위조 및 대리서명 의혹. 해당 계약에 첨부된 위임장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위임자인 한정아는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점 계약 효력 정지 요구. 위임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즉시 계약 효력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점 원본 서류 열람 요구. 계약 체결 시 제출된 모든 원본 서류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요구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지민은 정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아야, 이제 강우 씨와 직접 대화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8시, 정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았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강우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정아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아, 나 어제 말하려던 게 있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먼저 들어볼게요. 강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우리가 편해지자고 한 일이야. 너도 결국 그곳으로 갈 텐데 미리 자리 잡자는 뜻이었지. 그곳이라는 게 요양시설 말하는 거죠? 응. 그린힐 실버타운. 시설도 좋고 위치도 괜찮고. 그런데 왜 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강우가 말을 이었다. 내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 그 집에 너무 애착이 있어서. 정아는 가만히 물었다. 그 자금 출처는 뭐예요? 강우의 목젖이 흔들렸다. 민철이 창업 좀 도와주려고. 은행에서 내 집 담보로. 정아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당신 조카보다 내 노년을 먼저 도울 거예요. 정아, 진정해. 아직 계약금도 안 냈고. 거짓말 마세요. 김정식이라는 사람 알죠?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요. 인감증명, 3부 발급받은 것, 공증사무소 CCTV에 찍힌 것, 가게 캐비닛에 숨겨둔 서류들까지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강우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아, 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일 줄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정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법적 절차? 가처분 신청했고 요양시설에도 내용 증명 보냈어요. 곧 경찰서에도 신고할 예정이고요. 강우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정아, 제발. 경찰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도용한 건 범죄라고요. 그날 밤 강우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는 소리와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렸다. 정아도 잠이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새벽 5시 정아는 일어나 보리와 산책을 나갔다.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아는 마음이 복잡해서 대답이 짧았다.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다. 가족 문제가 좀 있어요. 가족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정아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해결되는 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강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정아, 커피 마실래? 됐어요. 정아, 우리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정아는 강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리할 건 없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8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강우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오전 박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아야, 그린힐 실버타운에서 회신이 왔어. 계약 무효 인정하고 모든 절차 중단하겠다고 해. 정말요? 응. 그들도 피해자라는 걸 인정한 거야. 이제 김정식이라는 대리인과 실제 배우를 찾는 일만 남았어.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요양시설 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다. 이제 진짜 범인을 찾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정아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김정식이 누구든
결국 모든 계획은 강우가 세운 것이었으니까. 월요일 오전 9시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한정아 씨, 가처분 신청하신 건에 대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다. 박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정아야, 빨리 나왔네. 긴급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오후에 같이 가서 받아보자. 오후 2시 법원에서 받아본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은 명확했다. 채무자 한정아가 소유한 시구, 소재 전원주택에 대하여 예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제 내 집은 완전히 안전해졌어. 박지민이 결정문을 보며 말했다. 누구도 내 동의 없이는 손댈 수 없어. 법원을 나서는 길에 정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경찰서였다. 한정아 씨, 신고하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신고요? 저는 아직. 박지민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대리인 박지민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제가 대신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민이 설명했다. 정아야, 미안해. 증거가 확실하니까 미리 신고했어. 이런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거든.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정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실에 강우와 신우이, 민철이가 모여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각했다. 형님, 신우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까지 신고했다면서요? 정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님, 집안 망신이에요. 경찰까지 부르면 어떡해요? 망신은 제가 당한 거예요. 제 명의를 도용한 쪽이 생각해야 할 문제죠. 민철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모,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정아는 민철이를 바라봤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민철아,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명예 도용해서 자금 마련하는 건 범죄라고. 하지만 이모, 저는 몰랐어요. 삼촌이 이모가 동의했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마. 정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가족회의 메모에 내 이름도 적혀 있었어. 너도 공모자야. 신우이가 발끈했다. 형님,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까지 해요? 혈육이니까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렸잖아요. 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아, 경찰 조사만은 제발. 이미 늦었어요. 내일 오전에 출석해야 해요. 그때 신우이가 폭발했다. 형님,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팔순 어머니가 충격받으시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정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제 이름을 지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말씀 그만 들먹여요. 신우이가 소리쳤다. 형님은 결국 혼자 늙을 거예요. 우리랑 다 척지고. 정아는 차분히 말했다. 척지는 게 아니라 엉킨 걸 푸는 거예요. 신우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좋아요. 끝까지 해보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신우이와 민철이가 나간 후 강우만 거실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와 법적 처리는 별개예요.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린 건 용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아,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날 밤, 정아는 보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동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신우이가 나타났다. 혼자였다. 형님, 아직 안 가셨어요? 형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정아는 보리의 목줄을 꽉 쥐고 신우이를 바라봤다. 민철이만은 빼주세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전과자 되면 앞날이 막막해요. 어리다고요? 28살이에요. 성인이죠. 그래도 초범이고. 초범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예요. 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님, 제발. 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철이도 공모자예요. 제가 선처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형님은 정말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정아가 명확히 말했다. 제가 당한 게 뭔지 아세요? 30년 동안 혼자 읽고 온 터전을 빼앗길 뻔한 거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뱉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세요. 하지만 형님도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정아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혼자 늙는 게 무서워서 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신우이가 돌아서서 사라진 후 정아는 한동안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8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아는 박지민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수사관은 생각보다 친절했다. 피해자께서 직접 오셨네요. 먼저 피해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아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요양시설 계약서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위조된 유임장을 발견한 것, 가게에서 찾은 증거 서류들까지. 증거, 자료는 다 여기 있습니다. 박지민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위조 유임장, 인감증명 발급, 내역, 공증기록, CCTV 영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아가 물었다. 일단 관련자들 전부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정식이라는 대리인부터 시작해서 최강우 씨, 민철 씨까지.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가족 간 사건이라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지민이 말했다. 정아야,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래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텐데. 이미 틀어진 거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오후에 집에 도착하니 강우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중이었다. 어디 가세요? 당분간. 누나 집에 있을까 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정아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쇠는 놓고 가세요. 강우가 열쇠를 현관 옆 화분에 두고 말했다. 정아,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강우가 떠난 후 정아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다.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보리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보리야, 이제 우리 둘이네. 그날 저녁 정아는 오랜만에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한동안 가지 못했던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제때를 아는 듯 피어 있었다. 정아는
정원을 한 바퀴 돌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30년 동안 혼자 일궈온 이 공간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기뻤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아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도서관 후배에게서였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만나요. 정아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사람들은 가족이 등을 돌리면 외롭다고 했다. 하지만 정아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밤이 깊어갔지만 정아는 전원주택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오랜만에 이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침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였다. 정아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을 곳에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도용할 수 없는 곳에서. 2주 뒤 법원 민사조정실. 오전 10시 정각에 정아와 박지민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대방석에는 그린힐 실버타운의 대리인이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옆에는 법무팀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함께했다. 조정연이 사건을 소개한 후 먼저 요양시설, 즉 대리인이 입을 열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공증까지 받은 서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조인 줄 알 수 없었죠. 박지민이 냉정하게 응수했다. 공증은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일 뿐 위임 권한의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감증명 발급 경위에도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의의 제3자로서 선의라고 주장하시려면 고액 계약임에도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지민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고액 분양 계약을 대리인과만 체결하면서 본인에게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요양시설 측 대리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건 업계 관행상 위임장과 공증이 있으면 조정위원이 개입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우선 계약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측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시설 측 대리인이 동료와 잠시 상의한 후 말했다. 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모든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라니요? 정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당한 손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아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나의 권리 체크리스트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이게 뭔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앞으로 제가 지킬 원칙들입니다. 정아가 차분히 설명했다. 첫째, 4명의 자산 목록과 등기부, 최신본을 항상 확인합니다. 둘째, 도장이나 인감증명, 발급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셋째, 대리권 부여 시에는 반드시 용도, 기한, 범위를 명시한 서면으로만 합니다. 넷째, 고령자 관련 계약에는 반드시 법률 상담을 동행시킵니다. 시설 측 대리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체크리스트까지 만드셨군요. 네, 제 이름이 또다시 도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민이 보충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 일궈온 터전을
잃을 뻔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설 측에서는 계약 무효와 함께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것 없습니다.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위자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측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오는 길에 박지민이 말했다. 정아야,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됐네. 내가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해온 걸 보고 상대방도 진정성을 인정한 것 같아. 감정은 집에서 정하고 절차는 테이블에서 지키는 거죠. 정아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오후 2시 정아는 혼자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아는 지난 몇 주간을 되돌아봤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된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서관 후배 김미영에게서였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궁금해서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정아는 미영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미영은 30대 후반의 사서로 정아가 정년 전에 많이 도와줬던 후배였다. 선배님, 사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저희 몇 명이서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퇴직한 선배들하고 현직 사서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예요. 정아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모임이야? 월 2회 정도 모여서 책도 읽고 도서관 발전 방향도 논의하고 때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공장소는 예약이 어렵고 개인 집은 좁고 그래서 혹시 선배님 전원주택 일부를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사용료는 드릴게요. 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실제로 전원주택은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다. 거실과 서재, 작은 방 하나까지 있어서 모임 장소로는 충분했다. 사용료는 받지 않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해.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일부를 지역 도서관 장서, 확충, 기금으로 기부하는 거야.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집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선배님도 의견 주시고요. 그날 저녁 정아는 전원주택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30년 동안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기대가 되었다. 다음 주부터 리모델링 업체와 상담을 시작했다. 거실 일부를 확장하고 작은 주방을 추가로 설치하며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야외 독서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아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 모르게 위조된 서명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당당하게 서명하고 있었다. 남 편하게 하려고 내 노년을 저랑 잡히지 않겠다. 정아가 계약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 서명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강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정아는 망설이다가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우는 몇 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정아가 먼저 물었다. 그저 그래. 너는? 바빠요. 집 리모델링 하느라. 리모델링. 무슨? 정아가 전원주택을 독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계획을 설명했다. 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야? 네. 팔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관리가 힘들 텐데. 그래서 함께 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보면 오래 유지할 수 있죠. 강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아, 나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정아가 차분히 말했다. 8년 동안 고마웠지만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자는 뜻이야? 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에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강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알겠어. 절차는 어떻게 할까? 협의혼으로 하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재산, 분할은 각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가져가세요.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날 오후 정아는 혼자 전원주택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온 정아는 박지민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후회하네. 지민이 물었다.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도 62세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예요. 독서 모임 말이야. 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박지민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원래 그런 일을 좋아했잖아. 맞아요. 이제야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아는 전원주택에서 고리와 함께 산책을 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집을 바라보며 곧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렜다. 30년 동안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정아는 그 중심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감정은 집에서 정하고 절차는 테이블에서 지킨다. 그것이 정아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한 달 후, 박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아야,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어. 어떻게 됐어요? 김정식이라는 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어. 강우 씨 가게 직원 부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정아는 가슴이 복잡해졌다. 그 직원이요? 강우 씨, 오랜 동업자였어. 이름이 박철민이라고 하던데. 들어본 적 있어? 네, 알아요. 강우가 가게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정식한테 돈을 주고 부탁한 거야. 강우 씨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그가 세운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강우가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주 만이었다. 정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정아는 망설이다가 전원주택에서 만나기로 했다.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집 안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강우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변화된 집 안을 둘러봤다. 많이 바뀌었네. 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고쳤어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아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내 노후를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었어. 전원주택 관리하기 힘들어질 텐데 미리 좋은 곳 알아봐서 자리 잡으면 어떨까 했던 거야.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강우가 한동안 침묵했다. 내가 반대할 게 뻔했거든. 이 집에 너무 애착이 커서. 애착이 큰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정아는 강우의 표정을 살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민철이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도 내가 벌인 일이야. 민철이가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 명의를 쓰려고 한 거죠? 응. 어차피 내 집 담보로 대출받고 요양시설 들어가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정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모든 걸 제 동의 없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강우가 고개를 들어 정아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관계도 끝났고. 정아,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뭔데? 정아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저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강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도서관 후배들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 건 아니구나. 아니요. 여기서 살 거예요. 다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강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정아, 그렇게 사는 게 편할까? 편하고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나누는 거요. 독서 모임도 이끌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강우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제 모습을 찾은 거예요. 원래 모습?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강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럼 정말 우리는 끝이구나.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을 뿐이에요. 알겠어. 강우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아,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까요. 강우가 떠난 후 정아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이 넓어졌고 작은 주방이 추가되었으며 화장실도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야외 독서 공간도 완성되어 있었다. 다음 주면 첫 독서 모임이 열릴 예정이었다. 도서관 후배들과 지역 어르신 몇 분이 참여하기로 했다. 시작은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박지민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알려왔다. 정아야, 모든 게 정리됐어. 강우 씨는 벌금형, 민철이는 집행유예, 박철민은 실형 6개월이야. 강우는 벌금만 내면 되는 거네요. 응. 직접적인 위조 행위는 하지 않았고 초범이라서 선처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네.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은 했지만. 박지민이 감탄했다. 정말 대인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텐데.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권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아는
전원주택에서 리모델링 업체와 최종 점검을 했다. 공사가 완료되어 이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공간이 됐네요. 업체 사장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독서 모임이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가끔은 작은 문화 행사도 할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시네요. 이런 공간이 많아져야 하는데. 업체 사장이 떠난 후 정아는 혼자 집 안을 다시 둘러봤다. 30년 동안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었다. 저녁에 도서관 후배 미영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왔다. 첫 모임을 위한 사전 점검이었다. 선배님,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미영이 감탄했다. 거실이 이렇게 넓으면 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후배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10명 정도부터 시작하자. 점점 늘려가면 돼. 선배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정아가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다. 월 2회 정기 독서 모임, 분기별 지역 어르신 대상 독서 프로그램, 반기별 작은 문화 행사,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지역 도서관 장서, 확충, 기금으로 기부하는 거야.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며 생각해온 것들을 실현해보는 거야. 그날 밤, 정아는 전원주택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침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정아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다. 명예도용 사건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강우의 눈치를 보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전원주택도 언젠가는 처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남 편하게 하려고 내 노년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 정아가 몇 달 전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다짐을 지켰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새벽 5시 정아는 보리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나갔다. 내일부터는 이곳이 여러 사람들의 공간이 될 것이어서 혼자만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30년 동안 혼자 가꿔온 이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정아는 내일 있을 첫 모임을 위해 책을 준비했다. 선택한 책은 제2의 인생에 관한 에세이였다. 책을 펼치며 정아는 중얼거렸다. 창문을 여는 연습,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연습, 그리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정아는 새벽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서 책과 바람 독서 공간,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오전 9시부터 도서관 후배들이 하나둘 도착해서 준비를 도왔다. 거실에는 둥글게 의자를 배치하고 마당에는 작은 무대를 설치했다. 야외 독서 공간에는 색색의 꽃들을 배치해서 봄 분위기를 연출했다. 선배님, 현수막 어디에 걸까요? 미영이 물었다. 정아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감나무와 매화나무 사이를 가리켰다. 저기에 걸자. 책과 바람, 함께 늙기라는 문구가 잘 보이게. 현수막을 다는 동안 정아는 그 문구를 다시 읽어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서 공간의 이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그것이 정아가 원하는 노년이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개소식이 시작되었다. 구청 평생학습팀에서 팀장이 참석했고
도서관 관장도 왔다. 동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총 30여 명이 모였다. 정아가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한정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 공간은 제가 혼자만 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월유의 독서 모임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끔 작은 문화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구청 팀장이 축사를 했다. 이런 민간 주도의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도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정아 사서님의 30년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정아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강우였다. 그는 마당 구석 큰 나무 그늘에 서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강우도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 만했다. 오후 4시 공식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정아는 후배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아, 왔었어요? 응. 멀리서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네. 정아는 손에 든 일회용 컵을 정리하며 답했다. 네.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셔서 놀랐어요. 축하해. 정말 뜻깊은 일이야.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아는 후배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후 강우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요? 강우의 목소리는 마른 가지처럼 바스러졌다. 정아, 우리 이혼할까? 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예상했던 말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서로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류로 먼저 정하지 말자. 정아가 차분히 말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더 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권리를 침해하면 그때는 서류로 끝내.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런데 뭐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괜찮을까? 정아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 것처럼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녀는 준비해둔 종이 봉투를 강우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생활과 재산 분리 합의서 초안이에요. 강우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봤다. A사 용지 3장에 걸쳐 꼼꼼히 작성된 내용이었다. 가사비와 의료비는 각자 부담, 자산 운영은 본인 단독 결정, 도장 사용 금지, 대리권 부여 금지, 중요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사전 협의. 이거 이혼 합의서야?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계속 부부로 살아간다면 지켜야 할 원칙들이에요. 부부로 살아간다고? 네. 이혼이 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예전처럼은 못 살겠어요. 강우가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조항 하나하나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반영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살면 부부 같지 않을 텐데 부부라는 게 꼭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도 가능하죠. 강우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아, 내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고마워. 강우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다. 내가 지키려는 게 집이 아니라 너라는 걸. 정아는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야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럼 이 합의서에 서명할 거예요? 응. 시간을 좀 달라.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좋아요. 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정아, 오늘 행사 정말 좋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강우가 떠난 후 정아는 혼자 정리를 마저 했다. 거실에 놓인 의자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마당의 무대도 철거했다. 하지만 야외 독서 공간의 꽃들은 그대로 두었다. 내일부터 첫 독서 모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저녁 7시 모든 정리를 마친 정아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어서 앞으로가 기대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민에게서였다. 정아야, 개소식 잘 됐어? 네. 정말 잘 됐어요. 30명 넘게 왔어요. 대단하네. 앞으로 바쁘겠다. 바쁘면 좋죠. 의미 있는 일로 바쁜 거니까요. 그런데 강우 씨는 어떻게 됐어? 정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분리합의서라. 독특한 방법이네. 이혼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 알아요. 그래서 조건을 명확히 한 거예요. 오후 8시 해가 완전히 진 후 정아는 독서 모임 첫 시간을 위한 준비를 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첫 정기 모임을 열 예정이었다. 선택한 책은 제 인생을 위한 안내서였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세이집이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책을 펼치며 정아는 인상 깊었던 구절을 다시 읽어봤다. 오늘의 문장. 정아가 소리내어 읽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계약은 타인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것이다. 정말 그랬다. 강화의 명예 도용 사건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정직한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계약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 불어와 책장을 넘겼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마당의 나무들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30년 동안 자신이 심고 가꾼 나무들이었다. 황혼이라 정아가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황혼에 비유했다. 하지만 정아에게 황혼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황혼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늦게라도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간. 정아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내일이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62세의 나이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다. 침실로 향하기 전 정아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다. 보리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올 거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장이 기대되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써내려갈 인생의 새로운 장이, 그리고 그 모든 페이지에는 흔들림 없고 또렷한 자신만의 서명이 새겨져 있을 것이었다.